5회차 두 번째 강의 통화 정책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총수요 관리 정책,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경제의 기술 쪽을 살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R&D에 투자한다든지 그런 자본이나 혹은 인적 자본 그런 걸 훨씬 더 키우는 그러한 정책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정부 혹은 중앙은행이 약간 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지금 주로 살펴보고 있고 그러한 정책들이 지금 이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고 해서 정부가 하는 정책을 재정 정책,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 정책을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중앙은행 통화 정책의 정의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소득이나 물가를 조정하고자 하는 정책이고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중앙은행은 그래서 뭘 건드리고 싶을까요? 뭘 건드리고 싶을까요? 중앙은행은 유통화폐 화폐량? 약간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중앙은행이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애는 얘예요. 물가. 물론 이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자율이라든지 화폐 공급이라든지 즉 통화량이라든지 그런 거를 시중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중앙은행이 주로 관리하는 것은 물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웬만한 선진국에 있는 중앙은행들, 뭐 미국의 페드라든지 혹은 뭐 기타 등등의 그런 중앙은행들에서는 물가를 주로 잡아요. 왜일까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물가가 불안정하다는 거는 그만큼 화폐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가 보통은 상승한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도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많나요?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물가가 마이너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 때도 0. 몇 프로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 물론 뭐 미국이나 그런 데는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이번에 물가는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해요. 물론 너무 경제가 안 좋으면 침체하겠지만 근데 경제가 너무 좋아지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1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옛날에 1원만큼을 못 사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가격이 1,000원인데 1,500원이 된 게 물가가 상승한 건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여태 1원당 살 수 있는 금액 아니 그냥 1원이 아니라 만원 화폐로 내 만원 화폐로 이 1,000원짜리 물건을 10개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1,500원으로 물가가 오르게 되면 6개밖에 못 사죠. 그러니까 이 만원당 내 구매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 가치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즉 물가와 화폐 가치는 반비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반비례하게 되고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화폐의 안정성이라든지 혹은 화폐의 고유한 그런 가치라든지 그런 것의 그런 신뢰도 같은 게 하락하게 되면 그게 화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물가를 잘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국민들의 그런 체감하는 그런 실질 경기라든지 그런 게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물가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거 이제 조금 더 들어가자면 이게 약간 그런 걸 배워요. 통화정책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려는 거 다 하고 나서 책 이제 뒤쪽 부분 가면은 뭐 interest rate 타겟팅이다. 그다음에 뭐 money supply 타겟팅이다. 그러니까 통화량 타겟팅. 그다음에 이자율 타겟팅. 그다음에 price level 타겟팅. 그래서 물가 레벨을 그러니까 물가 수준을 이렇게 타겟으로 정책을 잡는 그런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뭐 현재는 이 정책이 제일 중심이다라는 거고요. 이 물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물가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까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한 도구들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화폐가 뭔지, 통화가 뭔지, 통화량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통화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 화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교환의 매개 수단입니다. 교환의 매개 수단이자 지불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이제 화폐라고 얘기하고요.
통화량은 유통화폐의 줄임말, 그러니까 유통되고 있는 그런 화폐에서 유통화폐에서 통화인 거고요. 그 통화의 시장에 풀어져 있는 양이 통화량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강의가 녹화가 됐는지 내가 잘랐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통화량을 하면서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너무 작다. M2, LFL. 이거 내가 대충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나요? 안 날 수도 있어요. 중요하게 내가 다루지 않았어. 이건. 통화를 얼마나 좁은 범위에서 보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통화량을 더 광의의 범위로 더 넓은 범위로 우리가 통화를 규정하기로 했었어요. M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에서 진짜 순수한 그런 현금과 요구불 예금, 단순하게 직불카드, 체크카드에서 활용되는 그 통장이 요구불 예금인데 그러한 경우 이제 M1이고 M2 같은 경우에는 예금과 적금, 그런 정기 적금까지 이제 포함을 하는 개념의 L2고 LF나 L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MMF라든지 모르죠? 머니마켓 펀드라든지 그런 시중의 그런 기타 등등의 훨씬 더 그러니까 채권이나 주식처럼 좀 어느 틀에 갇혀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훨씬 더 화폐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롭게 이걸 가지고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그 다음에 빠르게 그만큼 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MMF나 그런 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지금 공부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학과 같은 데 가면 화폐금융론이나 그런 데 가서 화폐가 뭐고 그런 걸로 이제 금융정책을 어떻게 펼치는지 그런 걸 배울 때나 중요한 거지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러한 종류가 있고요. 근데 뭐가 됐든 여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화폐라고 규정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작될 내용 규정 자체에서 시작하는 그런 화폐의 총 사이즈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폐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개념이 유동성인데 유동성의 개념을 읽어보면 얼마나 빨리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교환될 수 있는가 즉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패드가 있는데 제 손에 아이패드를 누군가한테 줬어요. 그러면 그걸로 어떤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걸 주면은 물건을 살 수 있겠지만 뭐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이렇게 드리면 왜 안 받아 돈 내놔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화폐로서의 성격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친구는 아니죠, 그죠? 그런 걸 놓고 보면 얘는 유동적이진 못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동적인 게 화폐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같은 경우는 깨면은 바로 화폐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물론 좀 깨는 과정에서 좀 복잡한 건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화폐로 보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동성이 커져야 빠른 게 화폐에 좀 더 의미를 더 잘 구현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거고요. 네, 그 정도로 일단은 뭐 기본적인 뭐 큰 틀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정정책 시작하면서 재정정책의 종류를 살펴봤는데 마찬가지로 통화정책도 통화정책의 종류를 좀 살펴봐야죠. 통화정책의 종류는 일단은 크게 여기는 이제 뭐 일반적 정책수단, 뭐 선별적 정책수단, 뭐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주제는 크게 이제 4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일반적 정책 수단에서 공개 시작 조작이라고 하는 이라는 정책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급준비율 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 경제 원론에서 거시를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날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할 것들이. 그 다음에 재할인율 정책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날 경제 역사하면서 2007년, 2008년 금융위기가 가져왔던 가장 제가 왜 그걸 뽑았냐고 얘기했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거기 보면 일반적 정책 수단 있고 그다음에 선별적 정책 수단 있고 그다음에 비전통적 통화 정책 보여요. 그러니까 비전통적인 거예요. 근본이 없는 정책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근본이 없는 정책 양적 완화. 사실 이건 좀 흑화갈 얘기인데 나는 약간 좀 케인지언인 것 같아. 나는 재정정책을 조금 더 수호하는 것 같거든. 특히 나는 양쪽 하나 볼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다르고. 자 이렇게 네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각각의 정책이 뭘 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죠. 그죠? 뭘 하는지 한번 천천히 알아봅시다. 우리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당연히 작년에 거실에 공부 안 했다는 경제 언론에서도 안 다뤘다는 걸 가정하고 설명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제일 설명이 어려운 건 얘니까 얘는 맨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나머지부터 설명하고 얘를 설명할게요. 오케이? 얘랑 얘니까 얘 이런 식으로 설명할게요. 자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현재 중앙은행은 제일 많이 선호하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정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라 실제적으로 중앙은행이 99% 매일 하고 있는 짓은 이 짓이에요. 99% 매일 하고 있는 짓은 이런 짓들은 거의 안 하고 여 일은 되게 많이 합니다. 공개시장 조작 이라고 하는 정책인데 영어로는 이제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정부가 있고 중앙은행이 있고 정부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있다고 칩시다. 아까 우리가 그 재정정책 하면서 마지막에 그 세 번째로 했던 그거랑 약간 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정책인데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해요. 국공채를 발행해서 중앙은행이 그걸 매입을 합니다. 국공채 매입. 자, 중앙은행이 그 국공채를 매입을 하면 그 순간에 통화량이 들어가겠죠. 그죠? 네, 통화량을 주는 거예요.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지겠죠. 이 경우 통화량이 많아지겠죠. 시중에. 자, 반대로 그 중앙은행이 원래 매입했던 국공채를 팔아버려요. 매각을 했다 칩시다. 매각을 하면 반대로 갚아야죠. 돈을 정부가. 그죠? 매각을 하면 돈을 갚아야 될 겁니다. 채권을 파는 거니까 정부한테 다시. 그러니까 나 돈 내놔. 그걸 매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통화량이 감소하겠죠. 예, 이게 공개시장 조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국공채를 중앙은행이 매입 혹은 매각을 하면서 시중의 통화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일컬어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되게 심플하고 되게 직접적이죠. 국공채 사면서 바로 통화량 바로 현금 주는 겁니다. 정부한테. 그런 정책을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하고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하니까 제일 하기가 쉽겠죠. 솔직히 국채 발행하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앙은행이니까 중앙은행은 사실 무조건 돈을 갚아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수 있겠죠. 그죠? 돈을 쟤네들 찍어내면 되니까. 그리고 정부도 어느 정도 그런 우리나라처럼 이런 큰 정부의 경우에서는 이 중앙은행이 이 매각한다면 바로 통화량을 줄 정도의 그런 현금 보유량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고요. 소유하지 않고 있으면 국가 부도하죠.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을 거고요. 그죠? 어느 정도 재원이 있습니다. 국가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제일 편하고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통화량을 늘릴 수도 있고 아까 우리가 재정정책의 두 번째 경로하면서 시중에 국공채가 많아졌다 그러면서 이자율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이자율이 내려갔다 그런 말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국공채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더라, 이자율이 내려가게 되더라 그런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뭐가 됐든 이게 제일 직접적인 경로니까 루트니까. 여기서 일단 질문. 없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얘 넘기고 얘부터 설명할게요. 자, 재할인율 정책은 뭐냐면, 자, 우리가 중앙은행의 좀 역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후의 대부자, 최고에 있는 대부자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접근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은행들이 돈을 빌려요. 뭐 A은행이 있을 수가 있고 B은행이 있을 수가 있고 C은행이 있을 수 있는데 얘네들이 매일 이렇게 우리가 은행이 몇 시에 문을 닫지? 4시에 문을 닫나? 4시에 문을 닫잖아요. 4시에 문을 닫으면 그때 이제 막 거래를 해가지고 장부를 채워놔야 되는데 매일 기입을 하는데 갑자기 단기적으로 알 수 없는데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유가 추정이 안 되는 원인으로 잔금이 일치가 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추정했던 그런 금액이랑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그랬을 때 혹은 뭐 실제로 돈을 뭐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은행 자체에 있는 현금 자체가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은행은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시중에 있는 은행들끼리 돈을 이렇게 빌리고 갚을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이렇게 갚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할 때 이 빌릴 때의 금리를 콜 금리라고 하는데 콜 금리는 되게 유명한 금리예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콜 금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가능성은 뭐가 있냐면 중앙은행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중앙은행한테 돈 좀 꺼줘. 나 돈 없네. 자, 오늘 돈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죠. 네. 즉 우리가 돈이 없어요. 돈을 빌리러 갈 거예요. 한국은행에 가면은 돈 안 빌려줘요. 근데 은행들은 나 돈 없어요. 그래 한국은행 가면은 돈은 빌려줘요. 걔네들은. 그냥 은행이니까. 네, 돈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때의 이자율이 재할인율이에요. 네. 이때의 이자율이 재할인율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재할인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시중에서 은행들이 돈이 부족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빌리겠죠. 그러면 그때의 그 이자율을 일컬어서 재할인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재할인율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아무래도 돈을 좀 덜 빌리려고 할 테니까 시중의 통화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막말로 얘기해서 중앙은행이 이때 돈을 빌려줘요. 그럼 그때 중앙은행은 뭘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들고 있단 말이에요. 돈 빌려줄 때 그때 돈을 찍어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할인율이 낮아지면 돈을 많이 빌려갈 테니까 그때 아싸 이때만 하면서 돈을 찍어낼 수가 있는 거고 많이 찍어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자율이 내려가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할 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조절하는데 재할인율 정책은 많이 사용 안 해요. 왜일까요? 지급준비율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많이 사용 안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99%라고 했죠. 물론 이 99%라는 게 전통적 의미의 정책에서 99%라는 거예요. 얘를 포함하면 이제 얘가 좀 압도적일 것 같긴 한데 느낌상. 근데 얘네들은 많이 사용 안 해요. 왜일까요? 왜일 것 같아요? 시중에 통화량은 많아도 물론 시중에 통화량이 많으면 물가가 늘어나는 건 팩트인데 10,000원 한 장이 늘어났다고 해서 물가가 엄청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시중에 50,000원권 하나 풀었다고 해서 물가가 1% 오른 거 그건 아니니까. 근데 이자율은 순식간에 0.01%만 바뀌어도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 돈을 빌릴 때 뭐 몇만 원 빌리겠어요? 몇억 원 빌리겠죠. 빌릴 때 몇천만 원 빌리겠죠. 그런 단위로 놓고 보면 0. 몇몇 퍼센트라도 0.01%라도 되게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 정책들은 쉽게 건드리기가 조금 모호해요. 빨리빨리 이런 정책들을 되게 신속하게 결정하다 보면 그거에 맞지 않게 은행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보다는 이 정책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재할인율 정책 됐죠. 이런 정책이 있는데 재할인율 정책은 뭐 여러 정책이 있다 정도로만 알면 되고 지급준비율 정책이 조금 중요합니다. 지급준비율 정책을 이제 살펴볼게요.
우리가 안타깝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정책은 이건데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정책은 얘예요. 유감이지만 제일 좀 복잡한 애를 좀 봐야 돼요. 얘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냐면 시중의 통화량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이 정책이 시중의 통화량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통화 공급을 결정하기 때문인데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하면 그 자체가 통화 공급 아니야? 라고 물어보겠지만 아니입니다. 작년에 경제 언론에서 거시경제학을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니에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중앙은행이 돈을 갓 찍어낸 따끈따끈한 그 돈을 H라고 우리는 앞으로 표현할 건데 H라는 게 거기 이제 적어놨다시피 본원통화라는 얘기고 본원통화라는 게 바로 지금 찍어서 시중에 유통된 그 돈.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지금 이 시간 예를 들어서 지금 3시간 40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때 지금 시중에 돈을 풀었어요. 그 돈 자체를 본원통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은 시장에서 돌고 있는 돈이랑은 다른 돈이죠. 새 돈이 풀어진 거니까 그 돈이 H라고 하는데 왜 H냐면은 가장 고성능 화폐이기 때문에. 좀 이따 제가 한 번 더 정리할 겁니다. 그 왜 이름이 고성능 화폐인지. High Powered Money에서 H라고 쓰고요. 혹은 High Powered Money 혹은 또 뭐라고 그러더라? 본원통화? 부르는 게 있는데 까먹었어. 자, 하여튼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모니터리 베이스 가장 기본이 되는 통화량의 기본이 되는 돈이어서 모니터리 베이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시중에 통화량을 결정할 건데 얘로부터 일단 출발을 할 테니까. 일단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중에 풀어야 그래야 통화량이 돌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걸 이제 결정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통화 공급, 시중의 통화량이 결정이 될 건데 이러한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통화량이 부풀려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효과들이 있는데 그런 효과를 부풀려지는 과정을 통화 창조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신용 창조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얼마만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통화 승수라는 과정을 통화 승수만큼 벌어질 거예요. 통화 승수만큼. 통화 승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H분의 M 이 통화 승수인데 그러니까 시중에서 풀린 그 돈이 실제 통화량에 얼마만큼의 비율로 해당하고 있느냐를 통화 승수라고 보면 돼요. 일단 개념 자체를 일단은 요것만 일단 가져가 봅시다. 자, 일단은 용어는 일단 알겠죠? 용어만 알고 이제 설명해 볼게요. 시작해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필기를 안 해도 되고 한번 그냥 구경만 하세요. 시중에서 1억만큼 돈을 풀었어요. 너무 많다. 돈이 너무 많네. 1억 말고 100만 원. 100만 원만큼 중앙은행이 오늘 따끈따끈하게 돈을 찍어서 풀었다고 합시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 뭐 A라는 사람한테 돈이 다 갔어요. 그래서 그 A라는 사람이 다 소비를 해서 궁극적으로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수입을 얻었겠죠. 다 소비를 한다면 그냥 다 소비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그냥 편하게 그걸 다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자, 다 소비를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다 가지겠죠. 누군가의 소득으로 다 가지겠죠. 그리고 나서 그 소득을 다 저축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번 돈만큼 다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 쓰고 그걸 다 저축하는, 그러니까 번 사람은 저축하고 그걸 다 쓰고 또 저축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다 저축한다라고 생각합시다. 자, 100만 원만큼 그래서 A라는 사람이 H가 됐고 A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만큼 가서 어떻게 돌다가 보니
100만 원이 모두 다 저축이 됐다고 칩시다. 저축이 됐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떠한 과정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대부자금 모형에서 했던 것처럼 은행은 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때? 시중은행, 중앙은행 말고 시중은행. 돈을 저축을 하는 가게들이 있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경제 주체들이 직접 만나서 이렇게 금융 거래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은행에 저축을 하면 은행이 그걸 빌려주는 그런 형식을 제가 중간에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때 대부자금 얘기하면서. 그쵸? 그래서 은행이 저축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돈을 다 투자로 대출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달려들 테고 그러면은 100만 원을 다 대출을 해주려고 할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왜일까요? 아니 100만 원 있는 만큼 애들이 나한테 내가 은행이라면 100만 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업들이 다 와서 100만 원만큼 다 대출을 해가면 내 이자 수익은 더 올라가니까 최대한 많이 돈을 빌려주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VIP 라운지 그런 데 가면 기업 그런 관련 사람들이 더 많은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 100만 원을 그대로 다 빌려주게 되면 은행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요 A라는 사람이 은행에 와가지고 나 돈 좀 줘, 그거 내 돈이잖아 라고 하면 어떻게 돼? 나 돈 없는데? 아니 잠깐만 기다려 나 돈 없는데? 망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은행은 일정 돈을 즉 내가 그 가게 주체들이 저축을 해놓은 돈을 내가 지급할 수 있게 언제든지 그 저축한 돈을 내가 지급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을 지급 준비금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 사태들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지급 준비금을 예를 들어서 이 원금 100만 원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이 원금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급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 비율을 일컬어서 지급 준비율이라고 해요. 자, 지급 준비율 여기 써져 있죠. 그 비율을 일컬어서 예를 들어서 지급 준비율이 여기서 7%다라고 하면 100만 원 중에서 7만 원을 은행은 혹시 모를 사태를 위해서 대출해주지 않고 나머지 93만 원만큼만 대출해주고 7만 원은 은행이 직접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이게 정의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정의대로 해석하면.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급준비율이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요. 지급준비율. 왜냐면 방금 전에 제가 살짝 틀렸지만 지급준비율이 7%에서 7%로 올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아까 7%였을 때는 93만 원만큼 대출해 줄 수 있었죠. 그죠? 그런데 지급 준비율을 10%만큼 올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은행은 몇 %만 대출해 줄 수 있어요? 90만 원만큼만 대출해 줄 수 있죠. 10만 원만큼 내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더 갖다 칩시다. 자, 90만 원만큼 대출을 했고 그래서 그 대출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냈어요. 네? 수익을 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 칩시다. 또 1년의 관리로 또 쭉 가다 보면 이 90만 원 혹은 이 93만 원들이 다시 원금이 돼서 또 어떤 사람들의 소득이 돼가지고 원금으로 저축이 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90만 원이 또 저축이 되면 요거의 10%면 이제 이 90만 원에서 9만 원을 제외한 81만 원만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어떻게 넘어온 거냐면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자, 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요거를 대출하고 나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을 통해서 쭉 돌다가 어떤 사람들은 소득으로 들어갔어요. 90만 원만큼, 그 다음에 93만 원만큼. 아까 그 과정을 했으니까. 네,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그것을 다 저축했다고 칩시다. 네. 90만 원만큼 혹은 여기 93만 원만큼 돈을 다 저축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새로운 그 예금의 그런 원금이 된 거죠. 그쵸?
이 사람은 뭐 B 사람이라고 치면 B 사람의 원금이 90만 원이요. 만약에 지급 준비율이 7%였으면 9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때 요 B 사람이 예금한 요 90만 원에 지급 준비율이 10%라면 그 다음 그 은행은 81만 원만큼밖에 대출을 못 해줄 거고, 그리고 요 7%라면 93만 원에 7%면 한 87만 원? 87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87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네, 87만 원 정도 대출을 해줄 수 있겠죠. 네.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88만 원에서 87만 원 나올 거고. 그 계속 가다 보면 그러면 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나올 텐데, 지금 벌써 여기까지 가도 알겠지만 지급 준비율이 낮으면 시중에 더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보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급 준비율이니까 무슨 개념이냐면 은행이 예금으로 들어온 돈을 일정만큼 짱박아둬야 되는 그런 돈이에요. 지급 준비금이라는 게. 자기의 그런 금융 상품을 통해서 수익성을 창출 못하고 그런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서 짱박아 놓아야 되는 그런 돈. 우리 실제로 이 영어로 얘가 작년에 내가 설명했었는데 리저브라고 하는데, 리저브가 실제 영어 뜻으로 어디 짱박아둬서 그런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저축하다, 저장하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못 사용하게 막아두는 그런 돈인 거예요. 그런 돈이 지급 준비율이 높으면 짱박아둬야 되는 돈이 많아지니까 은행 입장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돈, 여유 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 준비율이 높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지급 준비율이 높아지면 시중의 통화량 전체가 이걸 다 더하면 궁극적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다 더하면 얘가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얘가 통화량 자체는. 그러니까 얘가 지급 준비율 자체가 늘어나면 시중의 통화량이 얘가 늘어나면 통화량이 줄어들겠죠. 그죠? 같은 돈으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변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얼마만큼 통화가 시중에서 여러 번 돌아가지고 시중의 통화량을 결정하느냐, 그걸 좀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뭐가 됐든 지급 준비금이라는 것과 지급 준비율을 통해서 여러한 결론까지 도출했는데, 여기까지 일단 질문 없죠? 네, 그러면 저 통화 승수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영 원론에서 한 거랑은 조금 다른 경우의 수가 나와요. 조금은. 근데 뭐 사실상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본원 통화를 C랑 B, C랑 RV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시중의 통화량을 M1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규정할 수 있어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얘가 이제 본원 통화인데, 본원 통화는 시중의 현금, 캐시, 현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급 준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상황은 일단 이거부터 설명하고 그래서 아까 같은 상황하고 왜 이 상황이 조금 다른지 그걸 좀 설명할게요. 자, 요거는 현금, 요거는 reserve 해가지고 거기에 적혀져 있지만 은행의 지급 준비금으로 남아져 있는 그 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통화량은 시중에서 있는 현금과 그런 은행 예금 총합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은행 예금도 어떤 은행 예금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일단 1차원적으로 보면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거기 보면은 거기는 제가 안 썼군요. 자, 요거 그럼 할게요. K가 우리가 이제 K랑 그 다음에 Z에 대해서 규정을 하나만 하고 갈게요. 아이고,
수학하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네. 자,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K는 어떤 비율이냐면 시중에 있는 은행 예금과 현금의 비율이라고 할게요. 괜히 했나? 이거를. 근데 이거를 하면은 이 통화순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 것이 원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Z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할 거냐면 시중에 있는 예금분의 지급준비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급준비 비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 예금을 100만 원만큼 했어요. 100만 원만큼 하면 지급준비금으로 예를 들어서 지준율이 10%예요. 지급준비율이 10%라면 지급준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10만 원만큼 들고 있어야겠죠. 네. 그 비율이 Z라는 거예요. 지급준비율. 네, 이거는 예금과 예금과 현금의 비율.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좀 느끼겠지만 궁극적으로 얘랑 얘는 잘 구하면 D에 관련된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세 개를. 네. 그럼 한번 좀 끌고 가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C 같은 경우는 K 곱하기 D로 규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RV 지급준비금은 궁극적으로 Z 곱하기 D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K 더하기 Z에 곱하기 D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K 더하기 1에 곱하기 D가 되겠죠. 왜냐면은 얘가 요거고 얘가 요거고 얘가 요거니까 이걸 다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통화소수를 얘라고 했으니까 자, 얘를 끌고 오면 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정이 될 거고요. 얘를 나누게 되면 이 자체가 통화소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라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작년에 경제원론에서 통화순수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했을걸요? 아마? 기억날 거예요. 이것만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K라는 게 하나가 붙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쵸? 요거에 대해서 기억이 날 텐데 Z1 혹은 그때는 지급준비율 그래서 R만 써가지고 R분의 1이라고 좀 정의를 했을 텐데 그때의 가정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현금을 안 가지고 다 지급준비금으로 다 집어넣고 다 예금으로 집어넣게 되면 네, 그런 경우를 가정하면 얘가 궁극적으로 0이 되니까 0이 되면 D분의 RV가 되잖아요. 궁극적으로 H분의 M이면 RV분의 D가 되기 때문에 Z분의 1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렇지 않고 즉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작년에 경제원론 한 사람들은 이해 못할 테니까 지금부터 들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서 처음에 어떤 통화량이 나올 텐데 아까 같은 결론은 뭐였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현금을 안 가지고 있고 뭔가 수입이 벌어지거나 그런 게 있으면 다 은행에다 짱박아 둔다고 생각했던 그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던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모든 사람이 어떤 현금을 쥐었을 때 다 예금으로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중에 통화량이 풀렸을 때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어떤 은행한테 돈을 줬다고 칩시다. 여기서 일단 편하게 여기서는 중앙은행이 1차 은행 혹은 뭐 우리나라 따지자면 뭐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그런 은행한테 돈을 줬어요.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돈으로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예금으로 들어왔다면 그것이 어떤 예금이라면 짱박을 둬야 되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일정 비율만큼.
그래야 그 예금을 찾으러 왔을 때 뱅크런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시중의 통화량은 아까 규정하기로 아까 그 이 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통화량에서 M1, M2, LFL 그런 데서 규정하는 그러한 통화량은 현금과 예금을 일컬어서 M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통화량을 이렇게 규정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통화 승수는 처음에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에서 시중에서 통화량이 얼마만큼 불려지느냐 이 과정, 이 금액, 이 비율을 통화 승수라고 보기로 한 거고 그래서 그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K 더하기 Z 분의 K 플러스 1이라는 그런 비율이 나오게 되고요. 저러한 비율만큼 시중의 통화량이 불려지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좀 어렵죠 여기가. 지난번에 근데 경기가 오르는 사람들은 조금 쉽죠 여기가.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여기에 작년에 0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여기 없으니까 K가 없어지면서 Z분의 1만 남는 그러한 꼴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이해가 쉬울 텐데 지금 처음 거시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대략적인 느낌은 알겠죠. 대략적인 처음에 중앙은행이 돈을 푼 게 그 자체만으로 시중의 통화량 그만큼만 통화량이 느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 특히 이 일련의 과정 중에서 은행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그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시중에서 돈이 풀리면 그게 예금으로 들어와서 그걸 또 대출해주고 그러면은 그 과정 자체가 대출을 해줌으로써 시중에 없던 돈을 그만큼 더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준율이 10%예요. 그러면 100만 원만큼 처음에 예금이 들어오면 90만 원만큼 다시 대출해 줄 수 있죠. 분명 시중에는 아직 통화량이 100만큼 그러니까 만 원짜리 개수 자체는 100개밖에 없는 거죠. 100만 원이면. 그런데 시중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은 190만 원까지 는 거예요. 대출을 90만 원까지 더해 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돈이 다 예금으로 들어와서 대출을 또 10%, 또 지급준비율 10%만큼 다 대출해 줄 수 있다면 그때는 지금 시중에 만 원짜리 개수는 100개밖에 없는데 시중에서 거래될 수 있는 거래 대금이 지금 190만 원만큼 늘어난 상태였고 그런데 81만 원만큼 더 구매력을 누군가 줄 수 있는 거니까 대출을 해줬다는 거는 81만 원만큼 더 대출을 해줬다는 거는 그만큼 그 누군가는 그 81만 원만큼 또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지금 시중에 있는 그 만 원짜리 종이 화폐 개수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그런데 81만 원만큼 누군가 구매력이 더 형성됐죠? 그죠? 이거 또 가면 72.9만 원만큼 72만 9천 원만큼 지금 또 늘어났겠죠? 그죠? 또 구매력이 또 늘어났을 거예요. 여기까지 또 갔는데 지금 시중에 만 원짜리 개수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만 원짜리 개수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은행이라는 그런 단체가 존재한다면 시중에 100만 원만큼 중앙은행이 풀어도 훨씬 더 많은 돈을 풀어낼 많은 돈을 시중에서 유통되고 화폐 가치로 활용될 수 있게 여러 번 돌리게 되는 거죠. 그 만 원짜리 한 장들을. 이해가 되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궁극적으로 이것들의 합을 다 더하면 우리가 지금 10%니까 0.1이고 0.1에 대한 이걸 다 더하면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그러니까 1-R분의 1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구하면 궁극적으로 또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지급준비율 정책이 끝났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정리했지만 지급준비율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짱박아 넣어야 되는 돈이 많아지니까 대출을 적게 해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시중에 유통되는 즉 통화 승수로 인해서 유통될 수 있는 이 M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을 줄이게 되겠죠. 궁극적으로. 양쪽 완화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는 지금 이제 그냥 단순하게 quantitative easing, 그래서 양적 완화 이렇게만 적혀져 있는데, 양적 완화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모만큼 통화량을 늘리는 건데, 통화량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양만큼 늘리는 건데, 왜 늘리느냐라는 거는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결론을 얻고 싶은 건데,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일본 경제를 떠올리게 되면 어떤 경제냐면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상태인 거거든요. 물가도 얼마 안 오르고, 지금 딱 한국 경제에 걸맞는 그런, 보이죠? 1년에 성장률 1점 몇 %고, 금리도 뭐 0점 몇 %고, 그러한 상황을 가르쳐서 이제 그 3저 현상,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자율이 무지 너무 낮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활용해서 이자율을 뭐 거의 0%까지 낮췄는데, 명목 이자율 자체는 마이너스로 갈 수가 없잖아요. 돈을 빌려주면 오히려 돈을 더 보태준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면 얘를 건드려 볼까? 하는 정책이 양적 완화예요. 그래서 얘를 무진장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 수량설 하면서 이런 것까지 또 했었죠. 이거 할 때 궁극적으로 화폐의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과 같다라고 조금 좀 과격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요걸 가지고 요걸 무진장 늘려가지고, 그러면 얘가 음수니까 실질 이자율을 마이너스로 가져갈 수는 있잖아. 이러한 정책이 양적 완화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통화 정책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인트로는 이래요. 공개시장 조작 정책, 지급 준비율, 그다음에 재할인율, 그다음에 마지막 비전통적인 그런 정책, 양적 완화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당연히 얘였고요. 당연히 어려운 건 내일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또 어떤 논의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인트로가 끝났고요. 그래도 통화 정책은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책들마다 좀 그래프를 좀 다르게 그려야 될 그럴 필요가 있어서 다 다르게 분석했지만, 얘네들은 지금 보면 잘 느끼면 알겠지만 조절하는 애가 달라요. 얘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고, 얘는 일종의 이자율 같은 걸 조절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고, 얘도 이자율을 조절하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통화량이 조절되고 그 다음에 물가가 조절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 다르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분석할 게 많아지니까, 가장 일반적인 그런 통화 공급을 그래서 늘렸다, 얘를 많이 해서 늘리고, 얘를 지급 준비율을 낮추고 재할인율을 낮춰서 통화 공급을 궁극적으로 늘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관점만 보고 통화 정책의 문제점,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양적 완화 방안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5회차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